소방 맞은 신부의 복수.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에게는 귀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잘 길러서 어느 집에 장가를 보내었지요. 첫날 밤 신방을 차려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아들이 그 방에서 자는 것이 꺼림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긴 뭔가 위험한 곳 같아. 그때 창문을 보니 머리를 민 스님 같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도망을 쳐야지. 그래서 아들이 문을 열고 곧장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이상한 기운이 있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집에 있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김씨와 그 아들은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 김씨의 아들은 다른 여인과 혼인하여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었지요.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들이 예전 도망쳤던 처갓집에 너무나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배신을 하고 떠난 곳인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날로 짐을 챙겨 길을 떠났지요. 큰 산맥 하나를 넘기는데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아들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네가 올 줄 알았다. 그 말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지금 가려는 집, 처음 네가 장가갔던 그 집이지? 오늘이 10년의 마지막 날이야. 넌 오늘 가도 죽고 안 가도 죽는다. 오늘이 네가 죽기로 정해진 날이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죽는 날을 아시는 분이니 사는 방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니 노인이 말하였지요. 그렇지 않아도 너를 도와주려고 왔단다. 다른 건 필요 없고 내 달걀 하나를 줄 터이니 이걸 꼭 가지고 가거라. 예전 처갓집에 가면 다른 집들은 다 사라지고 네가 처음 갔던 그 방 하나만 남아있을 것이야. 가보면 누가 있을 것이다. 전날 밤 그 모습 그대로 신부가 있을 것이야. 가서 무조건 빌거라. 네가 빌어도 그 신부는 꼼짝 않고 앉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첫날 밤 그대로 이불 안으로 들어가 자는 척을 하거라. 밤중이 되면 신부가 밖을 나갈 것이야. 밖에 나가거든 뒤를 몰래 따라 나가보거라. 나가다 보면 마루장을 높이 쌓아놓은 것이 있을 것이야. 그 아래를 파보면 네가 들어갈 만한 굴이 나올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거라. 그 안에만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 것이다. 아들은 가도 죽고 안 가도 죽는다 하니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에 갔지요. 그런데 정말로 동네는 모두 사라지고 예전 자기가 있었던 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니 10년이 지난 지금도 첫날 밤 그 신부가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아들은 덜덜 떨렸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들어가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아무 말도 않고 자리에 누웠지요. 아들도 똑같이 이불 아래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니 노인의 말대로 신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조심스레 나가보니 노인이 말한 마루장이 나왔습니다. 마루장 아래를 파보니 정말 굴이 나왔지요. 그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서자마자 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태풍처럼 바람이 몰아쳤지요. 그때 커다란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던져 부수고 몇 발짝 더 들어오니 뭔가 중얼거리며 하는 말이 들렸지요. 내가 10년을 밤중에 공량을 들이며 이놈의 원수를 갚으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었구나. 이건 필시 그 산신령이 장난을 치는 게로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지요. 그때 호랑이가 옳다구나 하더니 마루장 쌓아놓은 것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온몸이 벌벌 떨렸지요. 한참 호랑이가 화가 나서 마루장을 뜯고 있는데 바로 그때 주머니에 들어있던 알이 활개를 툭툭 치며 닭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호랑이가 물어뜯던 것을 멈추고 마당에 퍽 하고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 가보았더니 집은 불이 붙은 듯 난리가 났습니다. 쓰러져 있는 호랑이를 바라보니 바로 신부로 변해 있었지요.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치다가 주머니를 만져보니 달걀이 없었지요. 닭 울음소리를 냈을 때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몇 리쯤 도망을 쳤다 싶었는데 그때 가서 비로소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가니 전에 만났던 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살아올 진 몰랐는데 살아 돌아오긴 했구나. 아들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 고향 뒷산에 가면 큰 바위가 있단다. 네 할머니가 그 바위 아래에서 3대 독자인 너를 얻으려고 공을 무척이나 들였지. 공을 들여 너를 얻은 것이란다. 내가 너를 얻도록 해주었는데 네가 죽는 꼴을 내가 어찌 볼 수 있겠느냐? 넌 네 할머니에게 고마워해야 돼. 나를 만나려면 할머니가 공을 들인 자리로 오너라. 그러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남긴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 할머니가 공을 들였다는 바위로 가보았지요. 그리고는 매달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공양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집은 대가 끊어지는 일 없이 대대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풍년이 부른 왕의 비극. 조선시대 광해 즉위 후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과 온갖 물건들이 풍성했습니다. 대궐에서는 사치를 일삼고 임금의 인척들은 날마다 노래와 춤을 업으로 삼아 광해에게는 늘 태평성대라고 아뢰었지요. 그때 명종 때 붙어있던 늙은 궁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늙은 궁인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년이 어진 임금 시절 들었어야 하는데 오늘날 해마다 드니 임금에게 사치스런 마음이 들게 하고 나라를 잃게 만드는구나. 풍년이 들면 먹을 것이 많아지고 부패 관료들이 뇌물을 챙기는 데에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옥사가 많이 일어나 옥에 갇힌 사람들은 뇌물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게 되었지요. 아무리 과거에 급제했다 하여도 뇌물이 아니면 벼슬길에 쉽사리 나아갈 수 없었고 나아갔다 해도 요직을 맡을 수가 없었지요. 조정, 이충 등은 귀한 보물과 맛있는 음식으로 궁중과 통하여 정승 판서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두 궁궐을 지을 때였지요. 백성의 집 수천 채가 철거되고 재정이 부족하여 집터, 돌, 쇠, 은 등을 바치는 사람에게 그 양에 따라 벼슬의 등급을 정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벼슬을 산 지방관들은 본전의 몇 배를 얻어내기 위하여 백성들의 뼈와 살을 발랐지요. 큰 옥사가 해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출세하는 신료들은 모두 고변자들이었지요. 고변자들은 대부분 무고가 많았으나 크게는 공신으로 정승 판서가 되고 작게는 관복을 입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이 길을 택하지 않는 신료들은 모두 곤궁하여 몰락하고 심하면 죄를 얻어 죽음을 면하더라도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을 탐하고 밝히는 자들은 상전에 달라붙어 그 아첨이 끝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국고가 텅 비어 사신을 접대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궁색하였지요. 조정에서는 귀양간 사람들에게 은을 바치고 풀려나도록 했습니다. 귀양을 간 집에서는 여기저기 연주를 대려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 은 수백 냥을 바치고 석방되게 되었지요. 광해는 폭넓게 후궁들을 뽑았습니다. 이것도 부패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지요. 후궁들의 아버지나 오라버니에게 벼슬을 사려고 사람들이 뇌물을 바치니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염치를 아는 선비들은 그들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지요. 과거 시험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해 별시 때에 박승종, 이첨, 허균, 정조, 조탁 등이 고시관이었지요. 그때 그들의 사위, 아들, 가까운 이웃들이 과거에 모두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변원이란 스님도 급제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이를 두고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문중 경사 자리에 산골 중이 어찌 그 사이에 끼어들었는가? 이 이첨은 사당을 만들어 과거 시에 사당을 급제시키려고 미리 시제를 노출시켜 공부하게 하는 등 악랄한 행위를 일삼았지요. 어느 해 과거에는 중전 유씨 친정 유해분의 한 집안에서 5사람이 한꺼번에 과거에 급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첨은 자기의 하수인들을 7명이나 과거 시험에 급제시킨 일도 있었지요. 뜻이 있는 신료들이 과거 시험의 문란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라고 상소를 올렸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대북이 몰락할 때까지 부정은 계속되었지요. 결국 이들이 광해를 망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도와준 도깨비,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의 한 처녀가
아주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홀 시아버지의 시누이 하나 있는 집인데 너무나 가난하였지요. 시집을 와서 첫 밥을 차리려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 2개 쌀은커녕 그릇 하나도 없었지요. 있는 것이라고는 벽에 걸린 소쿠리와 바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이를 어쩌나. 한숨을 쉬며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시아버지가 툇 마루에서 집신을 삶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런데 구부린 허리가 쌀이대 휘듯 접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며느리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시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아가씨는 바가지를 들고 나는 소쿠리를 들고 건너집에 가봅시다. 그러니 시누이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 집은 안 돼요. 거긴 도깨비 집이라 밥을 얻으러 가면 막 때리고 바가지도 부수고 자루도 찢어 버린다고 합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매를 맞아도 내가 맞을 테니 한번 가봅시다. 시누이가 마지못해 터덜터덜 따라갔습니다. 가보니 도깨비 아내가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지요. 밖을 쳐다보니 건너집 새색시가 밥을 얻으러 온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누군가? 건너집 새색시 아닌가? 어서 오게. 내 그동안 우리 집 바깥 양반 때문에 배고픈 사람 밥 한 술 못 줬는데 우리 바깥 양반이 마침 집에 없다네. 도깨비 아내가 먹으려던 밥을 며느리 소쿠리에 냉큼 쏟았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나오던 도깨비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밥도 여기 부어주십시오. 뭐냐, 부어 죽어라. 점심에 먹으려고 해놓은 밥도 있는데 그것도 줄까요? 그렇게 하거라. 우리는 쌀도 많으니 또 해먹으면 되지. 그렇게 점심까지 부어주니 소쿠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집에 가려고 돌아서는데 어머니, 빈 바가지에 된장이라도 담아 보낼까요? 그러니 도깨비 아내가 뭐냐, 한 바가지 담아 보내거라 하였지요. 이렇게 해서 며느리는 밥 소쿠리를 이고 시누이는 된장 바가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십시오. 아니, 이 많은 밥을 어디서 얻어온 게야? 저 건너집에서 얻어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그만 도깨비 집에서 얻어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 다 죽었구나. 도깨비 집에서 밥을 얻다니. 무선 도깨비는 나들이 가고 없었습니다. 걱정 마시고 드십시오. 나중에라도 소문이 나면 우린 죽은 목숨이야. 어찌됐든 배가 고프니 어서 드십시오. 배도 고프고 이왕 얻어온 밥이니 온 식구가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그때 도깨비는 볼일을 모두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막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 한복판이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더니 무서운 얼굴을 한 귀신이 나타나 칼을 쑥 하고 내밀었지요. 네 이놈, 내 오늘 네 목을 쳐서 강물에 넣으려고 벌렀는데 마침 네 아내와 며느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서 살려주겠노라. 그러니 이제부터 욕심도 심술도 모두 버리고 이웃을 도와가며 착하게 살거라. 도깨비는 넋이 나간 채 걸음아 날 살려라 뛰어왔습니다. 와서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누구에게
밥을 주었소. 그러니 아내가 말하였지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라, 너는 뭐 준 거 없느냐? 아버님, 쌀 한 톨도 준 적이 없습니다. 도깨비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강에서 귀신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며느리가 이웃집 새색시가 밥을 얻으러 온 이야기를 하였지요. 잘했네. 아주 잘하였소. 그러더니 쌀을 한 가마 짊어지고는 가난한 집 며느리네로 갔습니다. 도깨비가 그 집에 가보니 그 집에서는 식구들이 이제 다 죽겠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지고 온 쌀 가마니를 부엌에 탁 하고 놓더니 내가 그동안 너무 인색하게 살았소. 이제부터 착하게 살려고 하오. 쌀 한 가마니 가지고 왔으니 이걸로 양식을 하시오. 저 아래 논 열마지기도 줄 테니 그걸 부쳐 먹고 사시오. 이렇게 해서 며느리는 도깨비가 준 논에 농사지어 식구들과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참에 밭이 된 왕릉. 옛날 의성군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몹시 가난하여 변변한 밭대기 하나 없었지요. 가난한 농부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며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생각다 못한 농부는 마을 앞에 있는 얕은 야산을 개간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다음 날부터 아침 밥만 먹고 나면 뒷산에 올라가 돌뿌리를 캐내고 풀뿌리를 걷어내었습니다. 농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지요. 이제 나도 남부럽지 않은 밭을 가지게 되었군. 농부는 개간한 밭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밭에 무엇을 심지? 그렇지, 참외를 심어야겠다. 농부는 참외를 딸 것을 생각하니 꿈에 부풀기 시작했고 일을 하면서도 입이 방긋방긋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농부는 더 넓은 밭을 일구기 위하여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땅을 파다 보니 큼직한 굴이 나왔습니다. 이게 웬 굴이지? 이상하게 생각한 농부는 굴 속에 돌을 던져보았습니다. 상당히 깊은 것 같은데? 농부는 굴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굴 안으로 들어갈수록 굴은 점점 더 넓어졌고 마침내 돌로 지은 넓은 방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돌로 지어진 방은 온통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었지요. 이건 금 불상이 아닌가? 방 한가운데에는 아름답게 빛나는 금관을 쓴 찰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이 놓여 있었지요. 번쩍이는 금관을 보자 농부는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걸 가지고 가면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농부가 금관을 벗기려고 하자 농부의 손이 금관에 딱 하고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불상에 붙은 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의성 군수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소문국의 경덕왕이라 하오. 그런데 내 무덤이 참에 밭이 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좀 도와주시오. 군수는 깜짝 놀라 꿈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경덕왕은 군수에게 능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군수는 노인이 알려준 곳으로 급히 달려가 보았지요. 그런데 꿈에서 들었던 대로 산 비탈에 개가 나고 있는 밭 귀퉁이를 보니 정말 큰 굴이 있었습니다. 군수가 그곳으로 조심조심 들어가 보니 한 농부가 금관에 손이 붙은 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군수가 말하였지요. 이곳은 소문국의 경덕 왕릉이니 여기에 있는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밭을 일구는 것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소? 군수는 농부의 손을 떼주었습니다. 그 뒤 의성 군수는 마을 유지들과 힘을 합쳐 봉분을 만들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거지, 아이.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 부잣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리느라 그 부잣집은 떠들썩 하였지요. 그때 한 아이가 그 집 대문 앞에 왔습니다. 가만히 서 있던 아이는 어느새 잔치집 안에 들어왔지요. 풀얼친 머리카락에 옷은 꼬질꼬질, 비쩍 마른 얼굴엔 종기가 나 있었습니다. 코에는 콧물까지 매달고 몸에는 시커먼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잔치를 하던 사람들이 그 거지 아이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거지 아이가 들어온단 말이냐? 당장 내쫓거라. 주인 양반이 소리치니 머슴이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 어서 나가지 못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온 것이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이는 눈길 한번 주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마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머슴이 화가 나서 아이 어깨를 세게 잡았지요. 그런데 오히려 머슴이 바닥에 널브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또를 밟고 마루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았지요. 잔치집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덩치 큰 머슴 둘이 아이에게 와락 달려들었지요. 그래도 아이는 꼼짝달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머슴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다리를 잡아당겼지요. 또 다른 머슴은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도 거지 아이는 돌같이 단단히 버티고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주인 양반이 소리를 질렀지요. 이런 쓸모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줄로 묶어 끌어내거라. 이번에는 머슴 셋이서 새끼줄로 아이를 칭칭 묶어 끌어당기는데 마루에 딱 달라붙었는지 하나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러붙어 줄을 잡아당겼지요. 나중엔 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붙어서 매달려도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기지개를 펴니 묶어 놓았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는 태연하게 앉아 떡 하나를 입 안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 먹었습니다. 저놈을 몽둥이로 두들겨서 쫓아내거라. 집주인이 소리를 치자 머슴들이 모두 나서서 몽둥이를 들고 아이에게 달려들었지요. 머슴들이 사정없이 아이를 내려치는데 이때 갑자기 벼락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었지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들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지요. 이 집 잔치 음식은 맛이 없구나. 아이는 이렇게 말하더니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한번 쓱 하고 둘러보더니 느릿느릿 그 집을 나섰지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이 아이를 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내치라고 호통을 친 집 주인 양반은 그 뒤로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천석치기 좌수. 옛날 조선시대에 방자수라는 천석지기의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방자수는 부자가 되기 전 어느 양반집 머슴이었지요. 방자수는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고단한 머슴살이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인집에서는 툭하면 밥을 주지 않았지요. 다른 머슴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방자수는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아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하였지요. 그는 하루하루가 아주 고달팠습니다. 부모님은 어려서 죽었고 할머니마저 죽어 양반집 머슴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요. 방자수는 양반집 아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자수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소 먹이를 베러 들로 나가였지요. 양반집 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10지개도 넘는 꼴을 베어야 했습니다. 방자수는 투덜거리며 들판으로 나가였지요. 나 혼자 어찌 10지개를 다 벤단 말이야. 방자수는 풀밭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우선 한숨 자야지. 방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방자수는 눈을 뜨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방자수는 살그머니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지요. 그런데 머리맡 근처에서 흰뱀 한 마리가 머리를 쏙 하고 내밀고 있었습니다. 방자수는 놀란 눈으로 흰 뱀을 쳐다보았습니다. 널린 게 뱀이었지만 흰 뱀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니었지요. 방자수는 조심스레 머리에 메고 있던 흰 수건을 풀어서 풀밭에 펼쳐 놓았습니다. 뱀아, 나에게 복을 주려 나타난 것이면 여기 수건 위에다 또아리를 틀고 아니면 저리 가버려. 방자수가 그렇게 말하자 이상하게도 뱀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흰뱀은 신기하게도 방자수가 펼쳐놓은 흰 수건 위로 기어가 또아리를 틀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뱀을 자세히 살펴보니 꼬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잘린 것 같이 보였지요. 방자수는 그 뱀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 입은 뱀의 신세가 자신의 팔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였지요. 어쩌다 꼬리가 잘린 것이야. 나도 그렇단다. 귀한 아들로 태어났으면 뭐하냐. 양반이 아니고 머슴인걸. 방자수는 흰 뱀을 보면서 그동안의 서름을 넋두리했습니다. 흰 뱀은 말귀를 알아듣는 듯 가만히 있었지요. 방자수는 해가 뉘엿뉘엿할 때까지 꿀 베기에 열중했습니다. 이제 베어놓은 꿀을 지게로 나르기만 하면 되었지요. 방자수는 머리 수건을 가지러 흰 뱀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방자수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머리 수건 위에는 꼬리가 잘린 흰뱀 대신 커다란 황금 덩어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금덩어리 아니야? 방자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지요. 방자수는 낮 자루로 자신의 다리를 힘껏 내리쳐 보았습니다. 아유, 아파라. 정말 꿈이 아니잖아. 믿기지 않았지만 한참 동안 들여다보아도 금 덩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자수는 누가 볼까봐 조심조심 머리수건에 금 덩어리를 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방자수는 우선 고을에서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박씨를 찾아갔습니다. 부자 박씨에게 2개의 금 덩어리와 천석지기 논과 바꾸자고 하였지요. 방자수는 금 덩어리도 좋지만 천석지기 부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만석지기인 박부자는 방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에게 천석지기의 땅을 내어주고 대신 2개의 금 덩어리를 받았습니다. 방자수는 그토록 원하던 부자가 된 것이었지요. 몇 년 뒤 방자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자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쁜 아내를 얻었지만 이상하게 슬하에 자식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도 하나같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방자수는 매일같이 절에 가 불공을 드리기 시작하였지요. 부처님, 자식을 좀 낳게 해주십시오.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데 자식은 한 명도 생기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방자수는 꿈속에서 한 노스님이 나타나 조그만 사기 그릇 하나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방자수는 스님이 건네는 사기 그릇을 덥석 낚아채었지요. 그런데 방자수의 조심성 없는 손놀림에 그릇은 그만 방자수의 손에 닿자마자 땅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방자수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지요. 아무래도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꿈자리가 안 좋군. 이를 어쩐다. 그런데 방자수의 꿈이 현실이 되고 말았지요. 넷째 부인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지 2달도 안 되어 뱃속의 아기가 하늘나라로 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방자수는 절망하고 말았지요. 머슴살이를 하다가 부자가 된 방자수의 마지막 소원은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버릇을 고친 사위. 옛날 어느 마을에 외동딸을 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은 거짓말을 무척 좋아하였지요.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술 대접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모두 제쳐놓고 거짓말을 듣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그렇게 무한정 나올 수는 없었지요. 영감은 국리 끝에 방을 하나 내붙였습니다. 거짓말 3마디를 제대로 하면 사위를 삼는다는 것이었지요. 그 집이 부잣집인 데다가 딸도 예쁘기로 소문이 난 터라서 거짓말 깨나 한다는 작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지원자 중에 거짓말 3마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첫째, 둘째까지는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하다가 3번째 이야기만 들으면 나도 그때 거기에 있었는데 못 봤는가? 이런 식으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여 말문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짓말을 실컷 듣고서 말이지요. 그때 그 근처에서
어렸을 적부터 머슴을 살면서 돌던 사람 하나가 곰곰이 궁리를 했습니다. 거짓말 3마디면 부잣집의 사위가 돼서 잘 살 텐데. 이 사람이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군. 머슴은 그 길로 영감에게 찾아갔지요. 영감님이 거짓말 3마디만 하면 사위 삼는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고 말고. 그래, 거짓말을 잘하는가? 조금 합니다. 어디 해보게. 제가 전에 조선 팔도를 안 돌아다닌 곳이 없습니다. 때는 가을인데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논산을 내려갔습니다. 한 마을을 가니 은진미륵 돌부처가 높다랗게 서 있는데 그 머리 위 나뭇가지에 배가 주렁주렁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배가 아주 노랗게 익었는데 따먹을 재주가 없었습니다. 장에 들어가서 장대란 장대를 다 걷어다가 이었지요. 그랬는데도 그게 나뭇가지에 닿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꽤나 높았군. 예, 그래서 생각 끝에 장대 끝으로 은진미륵 콧구멍을 살살 쑤셨더니 미륵이 냅다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배가 우수수 떨어져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감이 들어보니 거짓말도 상당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놈아, 그거 거짓말이다. 한마디 했죠. 그래, 잘하는구나. 또 한마디 해보거라. 예, 제가 젊어 돌아다니다가 중국 땅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농사 짓는 걸 보니 우리랑은 다르더군요. 그냥 논에다가 벽실을 막 흩어버립디다. 그러더니 커다란 모기장을 갖다가 논 배미를 딱 덮어놓고서 내 구석에다 말뚝을 박아 붙들어 놓는 것이었지요. 벼가 싹이 나니 모기장 구멍으로 쏙쏙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가을이 되니 벽시가 노랗게 익었겠지요. 그러니 뭐 따로 타작하느라고 고생할 것 없이 일꾼 몇 명 얻어다가 말뚝을 뽑고서 모기장을 쑥 걷어올리니 나락이 쏙쏙 걷혀서 모이더라 이겁니다. 세상에 농사 짓기가 아주 편합디다. 야 이놈아, 그거 거짓말이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럼 2마디 됐지요? 그래, 너 거짓말을 제대로 하는구나. 한마디 더 해보거라. 2마디까지는 무난하게 왔지만 3마디째가 문제였지요. 도통 거짓말로 인정을 안 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3마디째 합니다. 제가 전에 장사도 많이 했는데 무슨 장사를 했는고 하니 바람 장사를 했습니다. 바람을 팔러 다니는데 바람 한 푸대에 10,000냥을 받았지요. 그렇지, 나도 좀 샀지. 참말이지요? 참말이고 말고. 그때 제가 영감님에게 와서 바람을 3포대 팔았는데 외상으로 드리고 간 것 기억하시지요? 자, 한 푸대에 10,000냥씩 30,000냥입니다. 오늘 그 바람값을 받으러 왔으니 어서 30,000냥 내놓으십시오. 뭐라고? 영감은 그만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30,000냥을 주어야 할 판이었지요. 영감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사위로 삼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위를 얻은 영감은 밥만 먹으면 사위를 불러다 놓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정없이 거짓말을 꾸며내려니 도저히 못할 짓이었지요. 우리 장인어른 버릇을 고쳐놔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사위와 장인이 함께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소에다 길말을 지어서 산에 갔는데 나무를 안바리에서 싣다 보니 붙들어 맬 끈이 없었지요. 이놈아, 나무를 하러 온 놈이 끈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쩌잔 말이야? 깜빡 잊었습니다. 얼른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사위는 집으로 쫓아 내려갔습니다. 장모가 보니 사위가 헐떡거리며 뛰어오는데 무슨 일이 단단히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자네 나무하러 가더니 왜 그리 급하게 오는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얼른 산으로 가보십시오. 산에서 큰 나무를 베어 넘기는데 나무가 장인 어른에게로 쓰러져서 머리가 박살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른 가보십시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장모와 아내가 울며 산에 올라가는데 사위가 앞질러 먼저 올라갔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에게 말하였지요. 장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얼른 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아내와 장모가 콩을 볶아 먹다가 불을 내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얼른 가보십시오. 아니, 이런... 영감은 씩씩거리며 산 아래로 내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다가 산으로 올라오던 아내와 딸과 딱 마주쳤지요. 아니, 영감, 이게 웬일이요? 집은 어찌하고 여길 오는 게야? 집이라니요?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며?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니야? 영감이 사위를 쳐다보자 사위가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거짓말 한번 했습니다. 그러자 영감이 어찌나 혼이 났던지 혀를 내두르면서 말했습니다. 이놈아, 넌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말거라. 이제 하라고 하셔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장인 어른의 버릇을 고쳐놓고는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황금 섬에 사는 공주. 옛날 폴란드의 황금 섬에 마음씨 착한 마이카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이카 공주는 12살 때 왕인 아버지를 잃었지요. 1년 뒤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외동딸이었던 공주는 왕의 자리를 잇게 되었지요. 그러자 신하들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주님이 나이가 어려 큰일이요. 그럼 공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정하는 건 어떻소? 섭정을 세우잔 말씀이요. 공주님이 어른이 되실 때까지만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럼 누구를 세우면 좋겠소?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봐야지요. 신하들은 고민 끝에 3사람의 후보를 정했습니다. 3사람 모두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듬직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공주의 삼촌이 군사를 이끌고 궁전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공주의 삼촌 손에 들어가 버린 것이었지요. 오늘부터 내가 공주 대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공주는 아직 어려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공주가 자라서 20살이 되면 그때 왕의 자리에 앉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런 삼촌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삼촌의 부하인 유스트조차도 자기 주인이 늙어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고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삼촌은 부하 유스트를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공주 곁에 붙어 공주를 감시하도록 하라. 공주에게는 하루에 밥을 한 끼씩만 주도록 하거라. 유스트는 그날부터 마이카 공주 맞은편 방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공주를 감시하였지요. 삼촌의 지시대로 공주에게 하루에 한 끼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형편없는 음식이었지요. 공주의 몸은 날이 갈수록 바짝 말라갔습니다. 공주는 늘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지요. 유스트에게 단 한 번도 투덜댄 적이 없었고 언제나 상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은 유스트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 벌렁 누웠지요. 마이카 공주는 잠든 유스트가 잠결에 몸을 긁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유스트의 몸에 개미들이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었지요. 저런, 개미 때문에 가려운가 봐. 이렇게 생각한 공주는 유스트를 위해 개미들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유스트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지요. 낮잠을 잘 때면 늘 개미에게 물리고 나였는데 개미가 없어 푹 잘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공주가 미소를 지으며 곁에 앉아 있었지요. 그제야 유스트는 잠자는 동안 개미에게 시달리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주님이 나를 위해 개미들을 쫓아주셨구나. 유스트는 공주의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아름다운 요정에게 받은 소중한 선물인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유스트는 공주에게 하모니카를 건네주며 말하였지요. 공주님,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건 보통 하모니카가 아니지요. 착한 사람이 불면 마법을 부리는 하모니카입니다. 저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공주님에게는 보물이지요. 공주는 하모니카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모니카를 손에 꼭 쥐고 천천히 불어보았지요. 하모니카 소리는 궁전 밖 숲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숲에 사는 온갖 동물들이 공주 주위로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공주의 목소리만 들리면 동물들이 단숨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공주는 동물들과 오순도순 보내는 시간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공주가 어느새 20살 처녀가 되었지요. 그러자 신하들이 삼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공주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삼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왕이 아무나 되는 줄 아시오?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왕이 될 사람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어. 바로 인내와 용기, 그리고 사랑이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왕이 될 수 없다오. 그러니 시험으로 알아보아야지. 공주가 왕이 되려면 내가 내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이오. 삼촌의 말은 옳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공주는 시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시험날 아침이 밝아왔지요. 공주는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궁전의 큰 방에서 삼촌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인내를 시험하는 첫 번째 문제를 낼 것이다. 삼촌은 눈짓을 보내어 준비해 두었던 커다란 통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고는 통에 담긴 것을 와르르 쏟아부었지요. 여기 모래와 양귀비의 씨앗들이 한데 섞여 있지. 이것을 따로따로 갈라놓도록 해라. 반드시 1시간 안에 끝마쳐야 한단다. 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공주에게 왕의 자리를 내주기 싫어서 삼촌이 일부러 이런 문제를
낸 것이었습니다. 방에는 공주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공주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울음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것은 까마귀였지요. 까마귀는 열려있는 창을 통해 방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공주님, 무슨 일이 있나요? 까마귀가 묻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모래와 양귀비 씨앗들을 따로따로 갈라놓아야 한단다. 1시간 안에 맞춰야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이야기를 들은 까마귀는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숲 한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요. 우리의 친구 마이카 공주님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공주님을 구하러 갑시다. 숲속에 사는 새들은 까마귀를 뒤쫓아 궁전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공주 옆에 쌓여있는 모래더미에 사뿐하게 내려앉았지요. 새들은 저마다 양귀비 씨앗들을 골라내었지요. 워낙 많은 새들이 몰려와 1시간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정말로 고맙구나. 새들은 공주에게 인사를 건네고 숲으로 날아갔지요. 잠시 뒤 삼촌이 신하들과 함께 방으로 돌아와서 바닥을 내려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뒤섞여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신하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만세를 불렀습니다. 삼촌은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2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시험해 보겠다. 어서 상자를 가져오너라. 신하들은 커다란 상자 하나를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상자 안에서 뱀들이 스르르 기어나왔지요. 방바닥은 뱀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뱀들은 모두 독사이지. 1시간 동안 뱀들과 함께 있어 보거라. 삼촌은 미소를 지으며 방에서 나갔지요.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공주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었지요. 그때 공주는 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하였지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뱀들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며 자기들이 실려왔던 상자 속으로 기어 들어갔지요. 이제 방 바닥에는 한 마리의 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상자의 뚜껑을 꼭 닫았지요. 1시간 뒤 방으로 돌아온 삼촌과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삼촌은 찌푸린 얼굴로 말하였지요.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지. 이번에는 사랑을 시험할 것이야. 이 자리에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말을 마친 삼촌은 공주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이카 공주는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삼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삼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지요. 저는 삼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지요. 그 사랑의 표시로 왕의 자리를 삼촌에게 드리겠어요. 삼촌은 오늘부터 이 나라의 왕입니다. 삼촌은 공주의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삼촌은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만 바닥에 털썩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결국 마이카 공주는 황금 섬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